저는 이정화, 올해 65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33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평생을 교실에서 보내며 수많은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봤죠. 칠판 앞에 서서 한글을 가르치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들 민수 집에 가는 날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마음이 들뜹니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며느리 서현이는 건강한지 궁금했거든요. 민수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실하고 똑똑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전자부품 회사를 차려서 나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민수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고 자꾸 기침을 했거든요.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예전보다 집 앞이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서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역시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표정이 어색했죠. 어머님, 오셨군요. 민수 씨는 회사에 나갔어요. 서현이의 말투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집이 너무 어수선했거든요. 거실 바닥에는 신문지가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엔 며칠 된 듯한 컵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소파 쿠션도 비뚤어져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창가에 쌓인 먼지였습니다. 서현이는 원래 집안일을 아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서현아, 요즘 몸이 안 좋니? 집안이 평소와 다르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서현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좀 바빠서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부엌으로 가는 서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키운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말이죠. 부엌을 슬쩍 들여다봤더니 더욱 놀랐습니다. 싱크대에는 며칠치 그릇이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어요. 냉장고 위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음식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서현이답지 않았어요. 어머님, 차 나왔어요. 서현이가 가져온 차를 받아들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이 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현이는 계속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자꾸 확인하기도 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언제 들어오니? 글쎄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늦게 들어와요. 서현이의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예전엔 남편 이야기만 나와도 환하게 웃었는데 말이죠. 뭔가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교사 시절부터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현이의 행동, 집안 상태, 모든 게 평상시와 달랐어요. 화장실에 가면서 복도를 지나가다가 민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 위에 약병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평소 건강했던 민수가 왜 이렇게 많은 약을 먹고 있는 걸까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제 모성 본능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뒤돌아봤더니 서연이가 창문 너머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저로서는 처음 느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뭔가 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서현이의 이상한 행동, 어수선한 집안, 그리고 민수가 먹고 있는 그 많은 약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퍼즐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말이죠. 33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교사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어머니로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아들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현이가 마트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민수가 혼자 있을까봐 가보기로 했죠.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수가 집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여분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야, 엄마야. 목소리를 낮춰서 불렀습니다. 침실에서 약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엄마, 왜 오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끼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아픈 거니? 병원에는 다녀왔어. 네, 다녀왔어요.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군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말할 때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 좀 가져다 줄게. 부엌으로 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어수선했어요. 쓰레기가 더 쌓였고 설거지도 안 되어 있었죠. 서현이가 정말 마트에 간 게 맞나 싶었어요. 물을 가져다 주면서 침대 옆 탁자를 봤습니다. 약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라벨이 일부러 뜯어진 것 같았거든요. 약 이름을 알아볼 수 없게 말이죠. 민수야, 이 약은 뭐야? 라벨이 찢어졌네. 아,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서현이가 챙겨줬거든요. 민수의 대답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이 먹는 약도 모른다니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약병을 들여다봤더니 안에 든 알약이 이상했어요. 일반 의약품과는 다른 모양이었고 색깔도 은은한 청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본 적 없는 약이었어요. 민수야, 요즘 몸이 어떠니? 정확히 어디가 아픈 거야? 엄마, 사실은. 민수가 말을 주저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기억이 자꾸 사라져요. 어제 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기억 상실은 단순한 스트레스로 생기는 증상이 아니거든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검사도 받아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제 직감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어요. 33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봐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증상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 같았어요. 약병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희미하게 어떤 글자가 보였어요. 영어 같았는데 잘 읽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야, 이 약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어? 한 달 전쯤부터인 것 같아요. 서현이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한 달 전부터 민수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전화를 받았던 게 기억났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약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어요. 크기도 일반적인 알약보다 작았고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냄새도 이상했어요. 달콤하면서도 화학적인 냄새가 났거든요. 엄마가 한번 알아봐 줄게. 이 약이 정말 몸에 좋은 건지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멍했어요. 평소 똑똑하고 민첩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정신이 흐릿한 상태 같았어요. 거실로 나와서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뭔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소파 쿠션 사이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약국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약국이 아니라 어떤 연구소 같은 곳의 영수증이었어요. 상호명도 생소했고 주소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죠. 영수증에 적힌 품목명을 보니 더욱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의약품명이 아니라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었거든요. 마치 실험용 약품 같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서현이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서현이가 들어오면서 물었는데 목소리에 약간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민수가 아프다고 해서 와봤어. 많이 아픈 것 같던데? 괜찮아요. 요즘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래요. 서현이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남편이 기억상실까지 일으킬 정도로 아픈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제가 약에 대해 물어봐도 대충 넘어가려고만 했어요. 그 약은 어디서 구한 거야? 라벨이 찢어져서 이름을 모르겠더라. 아,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인터넷에서 주문했거든요. 건강식품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그랬죠. 하지만 서연이는 더 이상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확신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민수의 기억상실, 이상한 약, 그리고 서현이의 수상한 행동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교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온 저로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의 멍한 표정과 힘없는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키운 모성 본능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죠. 서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멀리서 지켜봤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가서 특정한 곳으로 향하더군요. 그날도 서현이를 따라가 봤어요. 시내 중심가의 한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서현이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상대방은 정장을 입은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였죠. 박도현 씨,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서현이가 그 남자를 박도현이라고 부르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민수의 정신 상태가 많이 흐릿해졌잖아. 박도현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만든 거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약 효과가 정말 좋네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졌어요. 서현이가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회사 지분 양도 서류의 사인만 받으면 돼. 그러면 회사는 우리 거야. 박도현이 서류가 든 봉투를 서현이에게 건네주더군요. 서명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리 정신이 흐릿해도 회사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이걸 보여주면 어떤 선택을 할지 뻔해. 박도현이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서현이가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치밀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하면 민수 씨도 어쩔 수 없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이런 음모에 빠져 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귀찮아요. 어제도 와서 이것저것 캐묻더라고요. 서현이가 저에 대해 말하자 박도현의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조심해야 해. 나이 든 사람들은 직감이 좋거든. 의심받으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민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자. 산장이 있잖아. 거기서 마지막 서명을 받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서현이를 친딸처럼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민수가 위험에 빠져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박도현이라는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떻게 서현이와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민수의 회사를 왜 노리는 걸까요? 민수의 회사는 전자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지만 나름 성공한 회사였어요. 특허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 수익도 꽤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걸 노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현이는 어째서 이런 일에 가담한 걸까요? 민수와 결혼할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민수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서류에 서명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민수를 구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혼자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대학 동창 영숙이가 떠올랐어요. 영숙이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은퇴한 지는 좀 됐지만 아직도 정보력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영숙이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런 복잡한 일은 전화로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정화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영숙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내 아들이 위험에 빠졌어. 뭔 소리야? 민수가.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게.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영숙이는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역시 오래된 친구는 다르더군요. 다음 날 영숙이를 만나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들은 대화, 이상한 약, 민수의 기억 상실까지 빠짐없이 말했어요. 이거 완전 범죄잖아. 박도현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어. 영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을까? 물론이지. 기자 시절 인맥이 아직 살아있거든. 이름만 있으면 신상정보 정도는 알아낼 수 있어. 영숙이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하지만 정화야,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상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해. 그래도 해야 해. 민수를 그냥 둘 수는 없어. 제 결심을 본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도와줄게. 친구 아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와 함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영숙이는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자 시절의 날카로운 직감이 아직도 살아있더군요. 박도현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검색해 볼게. 영숙이가 노트북을 꺼내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저는 옆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이거 봐봐. 영숙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화면을 보니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박도현, 43세. 2년 전에 기업 사기 사건에 연루됐었네. 투자 사기로 고발당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기였는데. 중소기업 인수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금을 빼돌린 사건이야.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이었대. 영숙이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주었어요. 박도현은 여러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전문가 같았습니다. 민수의 회사도 그의 타겟 중 하나였던 거죠. 그럼 서현이는 어떻게 이 사람과 알게 된 걸까? 그것도 알아봐야겠어. 우연히 만났을 리는 없거든. 영숙이가 더 깊이 조사해 봤습니다.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뒤져가면서 말이에요. 정화야, 이것 좀 봐. 화면에 서현이의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어떤 모임 사진 같았는데 그 옆에 박도현도 보였습니다. 이건 언제 사진이야? 6개월 전 사진이네. 어떤 투자 세미나 사진 같아. 6개월 전이면 민수가 이상해지기 한참 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계획적이네. 처음부터 민수를 노린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서현이가 처음부터 민수를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서현과 공모해서 당신 아들 회사를 노리고 있어. 서류와 증거를 더 확실하게 잡아야 해. 영숙이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화야, 민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 약물 반응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거든. 영숙이의 말을 듣고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더욱 힘없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은 갔어? 서현이가 약만 먹으면 된다고. 민수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약물의 효과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빨리 움직여야겠어. 민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어. 알았어. 그런데 우리가 직접 증거를 잡으러 가는 건 위험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떨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추측에 불과하잖아. 영숙이가 고민하더니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박도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볼게. 과거 사건 관련자들한테 연락해서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뭔가 나올까? 범죄자들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해. 과거 사건을 분석하면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 영숙이의 제안이 좋은 것 같았어요. 기자 출신답게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났거든요. 며칠 후 영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화야, 큰일 났어. 박도현의 과거 피해자 중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 어떤 케이스? 부인을 이용해서 남편 회사를 빼앗은 사건이야. 그때도 약물을 사용했대.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전히 같은 수법이었던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 남편이 회사를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약물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대. 민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영수가 경찰에 신고하자.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과거 사건 자료도 있으니까 믿어줄 거야. 그날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신고했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영숙이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약물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박도현의 동선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형사의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민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하는 동안 아들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킬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상대방이 의심할 수 있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영숙이가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연락을 안 했던 친구였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정화야, 포기하지 마. 우리가 꼭 민수를 구해낼 거야. 영숙이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은퇴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였고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의와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상태가 날마다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직접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현이가 외출한 틈을 타서 다시 민수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고 숨소리도 약했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심해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조용히 서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예의를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더니 이상한 서류들이 나왔어요. 법무법인 명의의 문서들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 지분 양도 관련 서류였어요. 민수의 서명만 있으면 회사 지분 51%가 서현이에게 넘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들었던 그 서류가 바로 이것이었죠. 서류를 자세히 보니 더욱 교묘했어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증여, 계약서 같았지만 실제로는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민수는 자기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네. 저는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어요.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다른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박도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프린트한 종이들이었습니다. 약 효과 좋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산장에서 마무리하자. 거기서 서명받고 끝내는 거다. 시어머니가 자꾸 와서 귀찮다. 빨리 처리하자. 문자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 며느리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현이가 돌아온 건가 싶어서 급히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들어온 건 민수였어요. 비틀거리면서 거실로 나온 거죠.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흐릿했어요. 눈동자도 초점이 없었고요. 민수야, 괜찮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기억이 계속 사라져요. 어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부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현이가 병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약만 먹으면 된다고. 민수야, 그 약이 문제야.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의 상태로는 복잡한 얘기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진짜로 열쇠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서현이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그 약 절대 먹지 마. 저는 급히 민수에게 당부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서현이가 들어오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 상태가 안 좋아서 와봤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감기일 뿐이에요. 서현이의 대답이 너무 차가웠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이럴 수가 있나요? 감기치고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기억도 안 난다고 하고. 일시적인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서현이가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이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민수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민수야, 위험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민수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약물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심하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거실에 설치된 카메라였는데 며칠 전 영상을 보려고 했더니 특정 구간이
삭제되어 있었어요. 삭제된 시간대를 확인해 보니 박도현이 왔다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의로 증거를 없앤 거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모든 걸 촬영해뒀거든요. 서류 사진,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민수의 상태까지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해서 오늘 발견한 것들을 모두 알려줬어요. 정화야, 대단해.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지. 그런데 민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빨리 뭔가 해야겠어. 경찰한테 바로 연락해봐. 응급 상황이라고 하고. 저는 곧바로 담당 형사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네요. 내일 당장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사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민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다짐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33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교사로서,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로서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위험한 약물, 그리고 배신한 며느리까지. 모든 게 제게는 낯선 세계였지만 민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민수 회사 동료인 김영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모님, 급히 만나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민수 사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일입니다. 김영철 씨와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그는 민수 회사의 격리 담당자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사모님, 회사 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김영철 씨가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투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상당한 금액이죠. 서류를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회사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큰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나요? 한 달 전부터요. 사장님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해요. 김영철 씨의 말을 듣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약물로 민수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그 틈에 회사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추적해봤더니 박도현이라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어요. 역시 박도현이었어요. 모든 길이 그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김영철 씨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계약서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장님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서류를 보니 회사의 중요한 계약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서명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 서명 사장님 것이 맞나요? 글쎄요.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어색해요. 힘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약물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서명을 할 수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명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김영철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박도현과 서현이의 음모, 약물 투여, 그리고 회사 탈취 계획까지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사장님이 이런 일을 당하고 계셨다니. 김영철 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철 씨, 도와주세요. 민수를 구해야 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사장님은 저에게 은인이에요. 김영철 씨의 도움을 받아 더 자세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회사 내부 자료들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도현이 회사에 직접 나타난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사장님이 회사에 못 나오신다고 해서 박도현 씨가 대신 왔어요. 무슨 일로요? 급한 계약 건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 대신 서명할 서류가 있다고. 그날도 민수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흐릿한 상태였을 거예요. 박도현이 그걸 이용해서 회사 일에 개입한 거죠. 그때 직원들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이상하다고 했어요. 사장님이 대리인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박도현과 서현이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세미나에서 서현이에게 접근한다. 두 번째, 서현이를 이용해서 민수에게 약물을 투여한다. 세 번째, 민수의 정신이 흐릿해진 틈에 회사 돈을 빼돌린다. 네 번째, 회사 지분 양도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다섯 번째, 민수를 완전히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한다. 정말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해서 새로 알아낸 사실들을 모두 알려줬어요. 정화야, 이제 확실해졌어. 완전한 증거가 다 모였잖아. 그런데 민수가 너무 위험해. 오늘도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더라고. 빨리 경찰에 연락해야겠어. 더 늦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야,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모르겠어요. 어디인지. 서현이가 데려왔는데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가 어디로 끌려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담당 형사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해보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정말 위험에 빠진 것 같았거든요. 영숙이가 옆에서 저를 달래줬어요. 정화야, 진정해. 경찰이 빨리 찾을 거야.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지켜온 본능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영숙아, 우리도 찾아야 해. 경찰만 기다릴 수는 없어. 어떻게, 어디서부터 찾는다는 거야? 그때 문득 카페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박도현이 산장에서 마무리한다고 했던 말 말이에요. 영수가 박도현이 산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그곳일 가능성이 높겠네. 저희는 박도현의 산장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다행히 영숙이의 정보력 덕분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화야,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경찰과 함께 가는 게 좋겠어. 시간이 없어. 민수가 위험해. 결국 경찰에 산장 위치를 알려주고 저희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제 아들이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민수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산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가 무사할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산장은 깊은 산 속에 있었어요. 외진 곳이라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만한 장소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죠. 담당 형사가 작전을 설명해 줬어요. 일단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진입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저는 직접 민수를 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위험해도 아들이 걱정되었거든요. 산장 근처에 도착해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죠. 형사가 망원경으로 내부를 살펴봤어요. 3명이 보입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이네요. 민수와 박도현, 그리고 서현이가 틀림없었어요. 제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상태는 어떤가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곧 진입하겠습니다. 위험하니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형사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산장으로 향했어요. 저와 영숙이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산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박도현이 민수 앞에서 뭔가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지금 서명하면 다 끝나. 안 하면 내 인생은 끝이야. 박도현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어요. 협박하는 어조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려고 했어요. 약물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의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 서현이가 민수 옆에서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저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제 온몸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해서 아들을 협박하다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힘없이 펜을 들어 올렸어요. 정말 서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형사가 즉시 신호를 보냈어요. 경찰들이 일제히 산장으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이야, 모두 손 들어.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경찰들이 들어갔어요. 박도현과 서현이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도 영숙이와 함께 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아들은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이 심각한 상태였어요. 엄마. 민수가 힘없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더욱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가 왔어. 이제 안전해.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33년 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처럼 소중하게 말이에요. 한편에서는 박도현과 서현이가 체포되고 있었어요. 둘 다 끝까지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박도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서현이가 민수에게 애원했지만 민수는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형사가 산장 안을 수색했어요. 곧 중요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서류들이 있네요. 회사 지분 양도 계약서군요. 이 약들은 뭐죠? 라벨이 없네요. 모든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되었어요. 박도현과 서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어요.
의사의 진단 결과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민수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수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알아보더군요. 엄마, 고마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영숙이도 병원에 와서 민수를 위로해 줬어요. 민수야, 내 엄마가 정말 대단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 민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이런 뿌듯함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도현과 서현이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 증거와 증언이 있어서 유죄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처벌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민수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약물 후유증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민수를 돌봐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김영철 씨가 잘 관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실제로 김영철 씨와 다른 직원들이 회사를 잘 지켜주고 있었어요. 빼돌린 돈도 대부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회사를 계속 운영할 의욕을 잃은 것 같았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엄마, 저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 급할 것 없어. 저는 민수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강요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병원에서 민수를 지키며 생각했어요. 평생을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큰 일을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성애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박도현과 서현이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떨렸지만 민수를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언제부터 눈치채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처음 집을 방문했을 때부터 느꼈던 위화감, 이상한 약, 그리고 카페에서 들은 대화까지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 증언을 들은 재판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서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박도현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영철 씨도 증인으로 나와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경위를 설명했어요. 사장님 상태가 이상해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도 나와서 민수의 상태에 대해 증언했어요. 환자는 심각한 약물 중독 상태였습니다. 이런 약물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이 박도현과 서현이에게 불리했어요. 변호사들이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영숙이도 박도현의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해 증언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많이 회복되었어요. 약물 후유증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내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말이야. 저는 민수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인생관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몇 주 후 민수가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회사를 정리하려고 해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지지해 줄게. 민수는 회사를 직원들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김영철 씨를 비롯한 오래된 직원들이 인수했습니다. 대신 민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목공소를 차린 거였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하고 싶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민수가 목공 일을 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박도현은 징역 25년, 서현이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점에서 매우 중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지만 서현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한 일이야. 엄마니까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날 저희는 민수의 새로운 목공소에 갔어요. 작지만 정겨운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민수가 작업대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목공소에서 가끔 일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은퇴 후에 할 일이 생긴 셈이었죠. 엄마도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민수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목공소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민수가 만든 가구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세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도 가끔 목공소에 놀러 왔어요. 정화야, 너 정말 대단해. 이 모든 일을 해냈잖아.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영숙이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저희는 이 일을 계기로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정이 더욱 깊어진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서로 지켜주는 마음,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들의 소중한 말이에요. 민수야,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민수의 대답을 들으니 제 마음도 평안해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대 앞에 선 아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마음이야.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말해왔던 가치들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몸소 실천해낸 셈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목공소에서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33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을 지켜낸 것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은퇴 교사였던 제가 이런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모성애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민수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진짜 행복이니까요.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는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황금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